자, 이 부분은 우리가 숙제로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숙제로 돌린 내용이니까 안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 파트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넘어왔지만 직접 설명 안 하고 이거 실시간 수업으로 설명한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게 개항 이후에 어떤 무역 체계, 알겠습니까? 무역 체계의 변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나온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일단은 교과서는 124페이지에서 127페이지에 해당되네요. 7페이지에 해당되고, 개항 이후의 교육구조와 개항 이후의 교육구조와 또한 열강의 경제 침탈. 이름이 길다. 아이고. 열강의 경제 침탈인데, 이게 각 시대별로 이제 우리가 해왔던 어떤 무역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시간 수업은 아니지만 중요한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로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이거 시대별로 나가면 됩니다. 1870년대 무역 체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밥도 안 먹고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밥도 안 먹고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녹화 잘 되고 있네요. 이거 만약에 녹화 안 되면 내가 허무합니다. 다시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구조. 그 다음에 1890년대 되게 복잡했죠. 우리 이때는 청일전쟁 나고 이러면서 막 굉장히 사건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가보기역이 일어나고, 맞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1900년대 우리가 겪었던 교육구조가 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1870년대를 갖다가 이 거류지 무역체계라고 부릅니다. 무역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개항을 하잖아, 맞지? 일본에게 개항하고 난 뒤에 일본 사람들이 개항지에 와가지고 무역하는 그런 시스템, 체제였다면, 1880년대는 거류지 무역이 붕괴가 돼요. 거류지 무역 체제가 붕괴되었던 거야, 붕괴. 왜 개항장을 벗어나게 됐나? 우리 배웠지만, 조청상면 수중 무역장정.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청나라에 맺었던 그것 때문이었죠. 거류지 무역체계가 붕괴되었던 시기였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막 상권 경쟁을 벌였던 시대가 1880년대. 1890년대는 얘들아, 조금 더 나눠서 본다면,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일본 상인들이 사실상 그 무역을 주도하던 시대였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아관파천이죠. 아관파천 이후에 이제는 이제 러시아가 이권을 많이 가져갔던 시기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1890년대는 청일전쟁, 그 다음에 아관파천 이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들의 이권 침탈, 이런 것들이 가속화됐던 시기. 1900년대는 중요한 건 그거죠. 러일 전쟁이지 맞죠?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제 국권을 거의 가져가잖아요, 맞죠? 국권을 많이 빼앗아 가는데, 특히 제1차 한일 협약, 이거는 쌤이 지난 시간에 고문 정치라고 했었습니다. 고문 정치가 시작됐던 시기가 바로 1차 한일 협약 때였고, 구체적으로 1904년 이 고문 정치가 외교 고문이었던 그 메가다 쇼타라고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걸 중심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좀
늘어놓고 보니까 되게 이게 길어서, 힘들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조약을 갖다가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거예요. 쌤이 지난 시간에 몇 번 했다시피 뭐,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그 다음에 불호, 그 다음에 무역규칙,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882년에 속약,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 그런 것들 다 등장합니다. 지금 하는 것 중에 다 등장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그렇지만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너는 중학교 때 이런 거는 절대 다룰 수가 없죠. 경제사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사야. 원래 정치사가 아니고 이제 경제사를 갖다가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개항 이후에 어떤 정치적 흐름, 뭐, 공공기아파, 급진기아파, 뭐, 갑신정변,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일단은 특징. 이 거류지 무역 체계의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 이제 개항 하면서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원산에서 이루어진 무역 형태를 말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은 조일, 수호, 조규. 뭡니까 이거? 강화도 조약부터죠. 강화도 조약부터 이제 시작된 거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일본에게 개항한다는 내용이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나와 있었습니까? 이게 무역 규칙이었지. 불호 왜랍니까? 조일, 수호, 조규, 불호 이란 게 있었다고. 이거는 다시 돌아가봐. 불호가 있었지. 맞죠? 똑같은 애입니다. 이것도 1876년에 맺어졌고, 이것도 그 이후에 곧바로 1876년에 실무회담이 열린 겁니다. 불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게 뭐 일본 화폐 사용 허용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어요. 자, 이 불호에는 이제 무역을 구체적으로 일본과 조선하고 일본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일단 간행이정이라 뭐 어려운데 그래도 적을게요. 간행이정 규정이 있고요. 일단 적고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일본 화폐 허용. 일본 화폐 사용을 갖다가 허용한 거. 그러니까 개항장에서 얘들아, 개항장. 다시 말하면 그 인천 맞죠? 그 다음에 부산, 원산에서는 이 일본 화폐를 사용하는 걸 갖다가 허용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게 이 불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화폐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해됩니까? 화폐 체계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이유가 이 말이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돈 중에 막, 가게 갔는데 어떤 돈은 막 일본 돈 쓰고 있고, 막 한국 돈 쓰고 있고, 막 뒤섞여 있으면 이 화폐 체계가 엉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엉망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화폐를 허용한 것 자체가 되게 좀, 불평등 조약이기도 하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간행이정이야.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쓸게요, 내가. 간행이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서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런 거야.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현곡고등학교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서 수업 듣는 걸 허용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냥, 1학년 1반 왔다가 1학년 2반 갔다가 1학년 10반 갔다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는 거지. 그게 바로 거류지 무역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 와서 수업 듣는 거 좋아. 대신 1학년 7반에서만 들어. 딱 규정하는 거지. 이게 간행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이 조선에 왔을 때 부산, 그 다음에 일본 제물포 이게 됩니까? 인천의 제물포 거기만 있어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심리를 벗어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신지용시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바로 간행이정이라 불러요. 말이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도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조선이 정해놓은 그 구역 안에서만 장사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그 구역 밖에서 뭐 물건을 사러 간다던가 이해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거류지 무역 체계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조일 무역 규칙. 자, 무역 규칙 주로 요거 두 개가 강화도조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맺어졌던 실무 회담이었다는 거 잘 기억합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강화도 조약 안에는 다시 말하면 이게 다 포함한다고 했는데 강화도 조약이 조일 수호 조규가 있고 부록 있고 무역 규칙이 있어요. 세 가지 다를 말하는 거다. 강화도 조약은. 알겠어요? 나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강화도 조약 하면 끝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무역 조약이 있었는지 구분해놔야지 요 80년대가 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 조일 무역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 뭐였냐면 두 가지. 일단은 무관세 규정. 무관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무역을 하면은 외국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다 세금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원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과 무역을 안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몰랐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재정 수입입니다. 알겠어요? 조선이 이제 막 개항하면서 외국 물건에 대해서 세금도 매기고 해야지 그 돈으로 뭔가 좀 자기 무역도 보호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무관세 규정을 관세를 안 매겠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매기니까 일본 상품 뭐 무제한으로 들어와도 세금은 못 매겨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곡식에 대한, 알겠습니까? 곡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익현이 그 상소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일본이 주로 우리나라 와서 사갈 물건은 곡식밖에 없는데 이 곡식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부족한데 이걸 갖다가 사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 곡식을 갖다가 제한하는 무역 품목에서 제한하는 그런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역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걸 예측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야.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서울로 가서 장사한다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렵잖아요. 그럼 뭐 어떤 조약 규정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지 손해를 볼지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이게 어려운 거야. 서양하고 처음에 이제 개항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던 게 이런 예측하기 힘든 부분을 갖다가 조선이 자신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일본을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배웠다시피 나중에 서양과도 수교하게 되잖아. 그때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니까 좀 이제 협상할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초반에 일본과 맺었던 이 불평등 조약은 그 당시에는 불평등하다 못 느꼈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핸드폰 살 때 나 이거 불평등 조약이네 하고 안 삽니다.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사고 보니까 이게 나한테 되게 불평등한 내용이었구나 느끼게 되는 게 많이 있겠죠. 나중에 바꾸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1880년대가 됩니다. 1880년대. 자, 한번 이거 끝내야 되겠네. 1880년대가 되면 이 이모군란이 발생했던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렇지? 이모군란이 1881년에 일어나고 난 뒤에 적을게요. 이건 옆부터 적어놨네. 이모군란이 발생하면서 청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거 기억납니까? 맞죠? 이 청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게 뭐 있었어요? 맞죠? 일단은 청나라는 이모군란을 사실상 진압하면서 조선에다가 아주 불평등한 어떤 무역 체계를 요구했었죠. 그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조청, 상민, 수륙,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수륙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걸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체결하게 되잖아.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청상인의 특권을 갖다가 많이 줬죠. 이해됩니까? 뭐 어떤 거였습니까? 일본 청나라의 특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지 통상권을 갖다가 청상인에게 허용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거류지 무역이라 해가지고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원산을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조청상면 수령 무역장정에 따르면 청나라 상인들이 어디까지 올 수 있다? 맞죠? 서울까지. 한양을 진출한 거야. 한양을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해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빌미가 됐던 거예요. 일본하고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로 일본하고는 조약 개정에 들어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서양과 수교도 준비하고 있었고 청나라하고 이제 먼저 맺게 됐지만 이 청나라한테 일단 내지 통상권을 내준 게 뼈 아팠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일본과 맺었던 게 뭐냐면 그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돼요. 속약. 약속이 거꾸로 된 속약. 이거의 개정이야. 알겠습니까? 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정한 내용이었고, 조일수 조규 속약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행의정을 갖다가 이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간행 요거 말이 어렵다. 간행인정 이정 규정을 갖다가 심리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풀어줘요. 알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백리까지 늘려줘요. 백리면은 한양 들어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청나라 상인에게도 한양을 갖다가 내주게 되고 일본 상인들도 이제 한양을 수도를 내준 거예요. 한양 진출을 갖다가 허용해 준 거죠. 이게 이제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렵다. 알겠습니까? 어렵다. 그리고 곧바로 83년에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하는 거를 체결하게 돼. 어렵습니다. 어쨌든 얘들아, 이게 1800년대는 조청 수중 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이해됩니까? 체결되면서 또 내가 중요한 거 하나가 또 뭐 있냐면 1882년에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 중요한데 얘기했잖아. 그거는 시험 문제 나왔죠.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미국에게 수교한 내용이지만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많았다는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일 통상장정은 일종의 조미수호 통상조약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선과 일본 간에 물론 이것도 개정됐지만 일단은 이것도 기브 앤 테이크야. 이 중개에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뭘 줬을까? 일단은 우리가 받은 거, 테이크 할게. 영어로 쓸까? K. 조선하고 일본이니까, 알겠어. 우리가 받은 거는 일단은 뭐냐면 관세권, 관세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화도 조약에서는 무관세 규정으로 일본과 무역했잖아. 이걸 그러니까 개정한 거죠. 알겠습니까? 관세 규정을 갖다가 새롭게 추가시킨 거고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된 겁니다.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게도 이제 관세를 받는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건 좀 체크해야 됩니다. 뭘 추가했냐면, 우리가 가져온 거, 일본으로부터 방공령 규정을 규정해요. 방공령을 갖다가 규정할 수 있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우리 곡식이 갖다가 흉년인데도 막 빠져나가는 것 같다가 이걸 어떻게 한 거야? 개정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일본으로 곡식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가 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은 되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중요하다. 무관세 규정과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규정하고 있었던 강화도 조약을 갖다가 개정한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조일 통상장정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일본에게 중개했을 거 아니야? 중개. 뭘 줬을까? 많이 줬어요. 자, 뭘 줬을까?
일본에게 준 거는 이거, 최애국 조항. 최애국 대우. 이거는 미국에게 우리가 허용한 거잖아. 맞지? 맞죠? 미국한테 최애국 조항 갖다 허용해 줬잖아. 일본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해요. 앞으로 우리는 미국과 똑같이 대해줘. 이런 나쁜 놈들. 알겠습니까? 미국하고 똑같이 대해줘라고 하는 게 이제 최애국 대우잖아요. 맞죠? 이걸 갖다가 조선은 일본에게 허용하는 대신 나름대로는 뭐 의미 있다고 하면 의미 있는 이 규정들을 규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방공령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게 왜, 우리 방공령 실제로 내리거든요. 알겠습니까? 1899년하고 1890년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황해도 일대.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게 원산 지방에서 곡식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안 그래도 거기는 곡식이 부족해요. 알겠습니까? 황해도잖아. 황해도한다. 함경도. 미안해요. 함경도였어요. 함경도 일대는 안 그래도 곡식이 부족한 지역인데 그 흉년이 드니까 당연히 곡식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죠. 그래서 방공령을 내렸는데 이게 나중에 일본하고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좀 이따 왜 이게 문제가 많았냐면, 적을까? 어차피 뭐 당신도 듣고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 단서 규정이 있었어요. 6개월 이전에, 6개월 전에서 통보해줘야 됩니다.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6개월 뒤에 우리 방공령 내릴 거니까 미리 곡식 사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이제 원래 규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방공령이 쓸데가 없어져요.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효력이 없어진다고.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좀 이따 얘기할 시간이 없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방공령 규정이 왜 있었지만 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나 이런 비유를 들어서 너네들을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네 이제 조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조퇴를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 단 6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조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퇴는 시켜줄 테니까, 단 6개월 전에 나한테 미리 조퇴할 거라는 걸 알려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요? 방공령의 6개월 규정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6개월 뒤에 물론 흉년은 예상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곡식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양곡이 뭐 싸지거나 비싸지거나 뭐 어쨌든 뭐 가격 변동도 있을 수 있고,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잘 모르는데 6개월 뒤에 곡식이 많이 빠져나갈지 적게 빠져나갈지 이걸 예측해가지고 내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6개월 뒤에 아플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방공령 규정이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실제로 1899년에 흉년 들고 1890년에 되게 막 힘들어가지고 방공령 내렸는데 일본이 이거 항의해요. 왜 방공령 내리냐고. 6개월 전에 안 내렸잖아. 오히려 배상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피해봤다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외교라든가 이쪽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규정해 놓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라 운명이 바뀝니다. 외교관은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제 방공령이 효력이 없었다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곡식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일본은 오히려 덤태게 쓰고 보상하고 이래 됐던 거. 알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었고, 1880년대는 중요한 건 어쨌든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청나라 상인들이 한양까지 들어오게 된 이거는 우리가 이모군란 때 아주 정치적으로 열세였던 청나라에 사실상 군대가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맺어진 거였고, 이 바람에 이제 이런 어떤 일본한테 불리한 조약들 많이 체결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조일 수호조기 소격에서 이 한양 진출하는 걸 일본 상인에게도 허용을 버렸고, 이러면서 이제 거류지 무역 체계 자체가 붕괴되었던 게 1880년대다. 자, 한번 에피소드 2로 넘어갈 테니까 한번 꼭 갈게요.